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영양학 시간이고요. 영양학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그냥 개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맨 앞에 여기 분홍색 차례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은 영양학은 1교시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가 영양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교시에 있어서 1번부터 60번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영양학이 들어가게 되면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생화학 문제가 같이 섞여요. 그래서 실제로 45문제에서 46문제 정도가 이제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생리학과 더불어서 영양학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또 과목이 크게 들어가는 게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또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생애주기까지 들어가게 돼서 챕터가 공부 분량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초 고급 영양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양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음식 잘 먹어야 돼, 식사 잘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신체, 생체를 조절하는 조절 기능에 또 영양소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칼로리, 에너지를 낸다, 밥심으로 살지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뭐 이것도 잘 먹어야지 여러 가지 잘 크고 우리 몸에 활기가 생겨 라고 말하는 거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너 체지방이 얼마나 돼? 라고 했었을 때 지방이란 것도 있을 것이고, 뼈 해당이 되는데 무기질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60에서 6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6대 영양소라고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수분까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급 영양학 이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대사가 이루어져 라고 했었을 때 메타볼리즘이라고 했었을 때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합성하게 되는 동화작용도 있게 되고 분해하게 되는 카타볼리즘, 이화작용도 있게 되는 건데, 이러한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섭취했었을 때 어떠한 대사작용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또 생화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 정도까지가 탄수화물 문제가 나오고 나면은 7번부터 11번 정도까지가 탄수화물에 관련된 대사 문제가 이렇게 섞여요. 또 단백질 영양학 문제가 나오면 뒤에 단백질 대사 문제가 또 섞이고, 그래서 생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가 여기 탄수화물 끝나고 사이에 나오고, 단백질 끝나고 사이에 나오고, 지질 끝나고 사이에 나오고, 비타민 끝나고 사이에 나오고, 무기질 끝나고 사이에 나와서 여기 사이에 나오는 문제들이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대사들, 우리 몸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은 또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태아가 되었을 때 엄마 몸, 그래서 임신기에는 이제 태아가 어떠한 임신기에 있어서 태아는 또 어떠하게 자라게 되는 거고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수유기에 엄마의 젖을 통해서 또 여자의 몸 또 아기는 이 엄마의 모유 성분하고 어떠한 연결이 있는지, 그래서 임신 수유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태어나서 돌전까지 해당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하게 되는데, 영아기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영양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지나고 나면은 또 만 3세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유아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게 되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가장 생애 주기에서 큰 19세에서부터 64세 해당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성인기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65세 이상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65세가 노인인데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70세로 해서 노인의 나이를 올리자라고 하게 되면서 노인기 해당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포인트로 해서 임신기에, 수유기에, 영아기에 각각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영양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 시간에는 큰 대사 기전이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가장 기본 과목이면서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되게 감사하게도 오히려 공부했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또 점수 받기가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몇 문제 정도씩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장 탄수화물 부분에서 5문제,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지질 역시 5문제에서 6문제, 단백질 5문제 정도. 에너지 대사, 그래서 우리가 대사하고 관련된 것들이 2-3문제, 비타민 문제도 5-6문제, 무기질 문제도 5-6문제, 그러니까 큰 챕터들은 다 5-6문제예요. 그 다음에 수분 1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 챕터에서 한 30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자, 영양소 섭취 기준, 그래서 평균 섭취, 권장 섭취, 충분 섭취, 상한 섭취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에서 영양 섭취 기준에서 1.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지 2020 영양소 섭취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건데 올해가 2025년도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바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바뀌고 있고 올 5월, 6월에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고 12월 말 1월 초에 영양학회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바뀐 시험 문제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치랑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 합격을 하셔야 된다. 내년에 또 보려면은 영양학 책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될 명분이 하나 생겼죠. 바뀌기 전에 올해 걸로 해서 마지막 공부하자라고 해서 2025 버전으로 해서는 올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들에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와요. 임신, 수유기 영양에서 5문제. 굉장히 커요. 영아기 문제에서 3문제. 유아기 1문제. 아동 청소년기 1문제. 성인기 2문제. 노인기 한두 문제. 1문제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운동. 우리가 이제 지구력 운동을 했었을 때, 근력 운동을 했었을 때, 그래서 노인기에서 한두 문제, 운동 영양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 영양학에서 또 15문제에서 17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 과목 중에서는 영양학이 가장 문항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 탄수화물, 아까 제가 이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배울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 에너지 대사 뭐 등등등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큰 제목만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펜으로 큰 제목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 탄수화물의 정의. 그래서 1번에 정의가 있고요. 뭐가 탄수화물이야? 라는 정의가 나오게 되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해? 그래서 1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너지 급원, 단백질 전략작용, 케톤증 방지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3번이 우리 몸에서의 소화, 잘 소화가 돼야 되겠죠. 4번 보시면은 흡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 혈당 조절. 요즘에 뭐 혈당 다이어트, 혈당 스파이크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혈당 조절이 뭐야? 이런 것들. 그 다음 탄수화물과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조금 먹어도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 탄수화물 부분에서 또 중요한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
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급원식품의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인지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챕터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여기 내용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에서 자,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거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소화, 흡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들과 관련된 뭐 섭취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너무 과다 섭취 혹은 과소 섭취, 조금 먹었을 때 발생되는 어떠한 질병들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급원식품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러 과목들을 먼저 만약에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요. 식품학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분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은 식품학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의 정의가 또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이제 영양학에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탄수화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탄소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을 유기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6개의 CO2,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 그 다음에 여기에 햇빛을 쪼여서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이제 바로 물과 CO2를 이용해서 햇빛,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이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축적해서 전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에는 포도당을 합성했다가 저녁에는 전분으로 축적하는 식물들의 기전, 그리고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분을 쌀의 형태로 먹든 아니면은 뭐 감자 형태로 해서 먹든 고구마 형태로 먹든 아니면 밀가루 형태로 해서 먹든 바로 이 전분의 형태를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광합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자,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C6H12O6 이랬으니까 바로 이제 6개 이상 유기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식물체는 뿌리, 지금 감자 이런 것들, 줄기, 아까 쌀 같은 경우에는 열매, 벼, 및 잎 등의 전분이라든지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거를 먹어서, 동물체는 이거를 먹어서 혈당을 유지하든지, 그 다음에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당과 글리코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밥심이다 라고 말했던 게 에너지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소화가 용이하고 체내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고요. 자, CH2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에요. CH2O 이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6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C6H12O6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책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6개, 12개, 6개니까 1대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가운데 H2O가 있다고 해서 물을 갖고 있나 봐. 이게 아니야.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은 말 그대로 포도 속에 제일 많이 있는 당이다라고 해서 포도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구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형태로 그리는 것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를 환 구조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늘어뜨리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길게 이제 사슬처럼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안 쓰셔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포도당의 구조예요. 포도당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과당인데, 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식품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식품학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과당은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그려요. 그래서 고리가 되었을 때 육각형이 되는 것이 있고, 고리가 되었을 때 오각형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과당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3, 4, 5, 6. 과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이제 OH기, OH라고 하게 되는데 이 OH를 알코올기라고도 하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알코올기라고도 하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물 분자하고 굉장히 결합력이 좋아요. 그래서 친수성, 물하고의 결합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수성, 물하고의 결합력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CHO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데하이드기라고 얘기를 해요. 알데하이드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케톤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들. 이렇게 CHO로 되어 있으면 알데하이드기, CO로 되어 있으면 케톤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바로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인자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고 알데하이드기도 있고 케톤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제 다시 식물학 시간에 또 들으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말이에요.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OH기, 알코올기와 그 다음에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 CHO,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은 포도당, 케톤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과당이다. 이런 용어들이에요. 이제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포도당이고 얘가 과당이구나.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또는 축합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아래 그 박스 표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탄소, 원자수와 결합의 상태에 따른 분류를 할 때 탄수화물은 크게 4개로 나누어요. 크게 4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딱 하나짜리로만 되어 있느냐, 얘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3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 결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십 개, 수천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개짜리는 단, 2개짜리는 이당류, 3개에서 10개짜리는 소당류라고도 하고 올리고당이라고도 해요. 소당류가 올리고당이에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 이 이당류를 그냥 여기 소당류에다가 포함시키는 책도 있어요. 자, 봐보세요. 근데 우리 몸에서 우리가 혀에 닿자마자 입자가 작아서 달아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단당하고 이당은 밀에 닿았을 때 바로 달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바로 단맛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당류라고 해요. 당류. 그리고 이 전체는 이렇게 단당, 이당, 올리고당, 다당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당질이라고 하거나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질하고 탄수화물하고 같은 거고 당류하고 당질은 다른 거예요. 이 당질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는 단당도 있고 이당도 있고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거 1개짜리 2개짜리들만 우리가 입에 넣자마자 바로 혀에서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당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당류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이 1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것을 풀어서 보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짜리도 있고 이거를 6탄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가 6개다라고 해서 6탄당이라고 하는 거고 이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5탄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의 당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고리를 풀어보니까 이 하나가 탄소 6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6탄당, 탄소가 5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5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랬을 때 이 6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즈, 그 다음에 만노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에 해당되는 구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만노즈 이런 것들이고 얘네들은 전부 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만노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탄당에 해당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이로즈,
라든지 아라비노즈 이런 것들인데, 또 리보즈 이런 것들이 오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 리보즈 해당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리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2번 자리에 1번, 2번 자리에 OH기가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염색체를 구성할 때 RNA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여기 2번 자리, 리보즈 중에서 여기 2번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에서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은 모노 1개, 다이 2개예요. 트라이 3개, 그 다음에 테트라 4개, 펜타, 그래서 그 미국 국방성 펜타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헥소라고 나오면은 6개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헥타, 옥타 쭉 있지만은 이거고요. 이거는 다이는 2개란 뜻인 거고요. DE라는 말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거랑 다른 거예요. DE는 떨어져 나갔다 이 뜻이에요. 디카르복실레이션, 디아미네이션 이렇게 나오면 DE는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자리에 OH가 있으면은 RNA의 구성 성분인데 여기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수소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산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 라고 해서 데옥시라고 하는 거예요. 데옥시. 얘는 DNA의 구성 요소가 돼요. 그래서 데옥시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 차이점. RNA의 구성 요소에서의 리보즈의 당은 OH를 갖고 있는 거고, DNA의 구성 요소는 데옥시다라고 해서 산소가 여기 붙어 있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데옥시,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DNA의 구성 성분이다 해서 바로 이것들을 헥산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헥산의 중요한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포도당.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혈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로 소장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려면 1개짜리로 쪼개져야 돼요. 5개짜리를 5탄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보즈는 RNA의 구성 요소고, 산소가 떨어져 나간 데옥시 리보즈는 DNA의 구성당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자이로즈, 아라비노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이로즈나 아라비노즈는 풀 속에 들어있어요. 풀, 껍데기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소화를 못 시켜요. 이것들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6개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6탄당에 글루코즈, 자, 혈당 옆에다가 0.1% 이렇게 써놓으세요. 0.1%. 그 다음에 프락토즈, 과당은, 자, 얘 위험해요. 요즘은 과일의 경우에 반드시 먹으세요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세요라고 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당뇨 환자들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과일을 거꾸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귤도 1개, 2개만 먹어야 되는데 막 5개, 6개씩을 먹어. 그리고 이 과당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에너지로 쓰일 것들이 포도당으로 먹었는데 과당을 또 먹었어. 그럼 이 과당은,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식후 과일 섭취 별로 안 좋아. 식후 과일 섭취가 아니라 과일은 반드시 나 근데 비타민 때문에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과일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셔야 되는 거지, 식후에 바로 먹는 과일은 바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대사로 넘어가요.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온 상태에서 먹는 과당은 바로 지방으로 넘어간다. 꼭 기억하기. 과당. 그래서 절대 많이 먹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락토즈가 또 우리가 아기들 유당 나중에 얘기 나올 건데, 자, 아까 제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수유기의 엄마의 젖, 영아기의 아기의 젖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거기에서 모유가 나오는데, 자, 이거예요. 모유를 미리 설명하면은 사람 엄마에서 나오는 젖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소가 만들어낸 젖이다라고 해서 우유인데, 똑같이 태어났었을 때 동물의 경우에는 엄마 몸에서 나오자마자 얘는 바로 걸어야 돼요. 발로 걸어야지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 안 잡아먹혀. 얘는 걸어야 돼. 그러니까 동물은 뼈가 튼튼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들 언제 걸어? 돌 돼야지 걷잖아요. 빠르면은 10달 정도면 걸어요. 저예요. 그래서 돌 때 떡 날라준 사람이 저였대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뻥이에요. 근데 빨리 걷긴 했대요. 형제 중에서 제일 빨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돌 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돌이 될 때까지 뭐 해? 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뇌발달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그래서 뇌발달에 중요한 것이 바로 유당이에요. 유당이고, 유당이 지금 얘기할 건데, 유당은 2개짜리로 붙어 있는 락토즈인데, 얘는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가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2개짜리로 붙어 있는 것이 유당이에요. 바로 이 분해된 이 갈락토즈가 뇌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에는 칼슘이 많고요. 엄마 젖에는 유당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젖은 유당이 많아서 아이의 뇌발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돌까지. 그래서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갈락토즈.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미리. 그래서 갈락토즈 뇌발달 그 얘기예요. 또 만노즈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가 붙어 있는 거, 2개의 단당류의 중합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메가당이라고도 하고 말토즈라고도 하는데 외웁시다. 메가당, 말토즈는 포도당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메가당이고요. 우리가 설탕이라고도 하고 슈크로즈라고도 하고 서당이라고도 하고 자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 엄청 많죠. 영어로는 슈크로즈, 서당, 설탕, 자당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설탕이에요. 그리고 얘는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에요.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미의 기준이에요. 자, 여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식품학 시간에 다시 배우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탄소 6개짜리가 해당이 된 것이 이렇게 길게 사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얘네들은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게 되는 건데 포도당은 이런 고리를 만들어요. 근데 고리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번 탄소 자리에 OH기를 만드는데 이 OH기가 굉장히 중요한 OH기예요. 얘가 굉장히 활동적인 환원성 OH가 되는 거고 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1번 탄소에 CH2OH, 2번 탄소에 OH,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과당의 2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OH하고 포도당의 1번에 해당이 되는 OH가 굉장히 중요한 하이드록시기인데 얘네들은 얘네 둘이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바로 설탕, 나중에 식품학 시간에 저 말이 그거였구나. 바로 감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설탕이다 라는 거. 설탕. 그 다음에 유당, 젖당 다 같은 말이에요. 젖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유당, 젖당. 얘는 락토즈라고 얘기를 하고 포도당, 갈락토즈라고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올리고당은 올리고당이라고도 하고 3개에서 10개짜리로 해서 소당이라고도 해요. 소당류라고도 해요. 그리고 콩 많이 먹으면 방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콩 속에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그래서 땅콩 먹고 맥주 먹으면 가스 엄청 나와. 이렇게 이제 견과류하고 맥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게 되는데 여기가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라피노즈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 이 4개 결합한 바로 이제 여기 나오죠. 스타키오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영양사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두류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 가스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즈가 바로 가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위에서 지나서 십이지장에서 보통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서 소화흡수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대장으로 내려가. 그래서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대장에 있는 대장균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얘네들을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 가스가 많아지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초근목피, 그러니까 풀뿌리, 나무 줄기까지도 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 가사에서도 초근목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섬유소 섭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먹어서 탈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6.25 때
이제 그 유엔군들, 군인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그 들어왔었을 때 서로가 쌓아놓은 똥을 보고, 뭐 화장실에 똥을 쌌겠어? 그냥 밖에서 똥을 쌌겠지? 서로가 쌓아놓은 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등치는 크고 몸집은 큰 사람들이 똥을 쌌는데 똥량이 너무 적은 거야, 변량이.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고 키도 작고 몸도 삐쩍 말랐는데 쌓아놓은 똥은 굉장히 많은 거야. 이유가 뭐였겠어요? 섬유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섬유소를 많이 먹었으니까 변량이 많아진 거고, 걔네들은 이제 정제된 통조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섬유소 양이 적다 보니까 변량이 적었던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섬유소인데, 자, 이 섬유소의 종류에서도 바로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섬유소가 있고 물에 녹지 못하는 불용성 섬유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껍질, 줄기, 뿌리 이런 데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셀룰로즈. 그래서 뭐 우리가 사과 껍질, 오이 껍질, 배 껍질 이런 것들이 셀룰로즈.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이거 고사리 나물이야, 나무 토막이야 이런 것처럼 딱딱한 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리그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많이 먹게 되면은 똥꼬가 찢어지게 바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변을 보면서. 이게 불용성 섬유소고요. 수용성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결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들어있는 한천이라든지 그다음 구약감자, 곤약감자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만난, 그다음에 물에 녹을 수 있는 검류, 뭐 여러 가지 팩틴 이런 것들은 수용성 섬유소예요. 물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용성 섬유소도 있고 불용성 섬유소도 있는데, 자, 올리고당 또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에 들어갔었을 때 대장에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유익균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균주들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한천, 만난, 검류, 팩틴, 올리고당 이러한 것들은 얘네들의 먹이가 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먹이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기출. 그래서 영양학에서 일단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얘기였어? 라고 보실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도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거기 종류 중에 팩틴도 들어가고 올리고당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라는 거. 자, 다음 볼게요. 팩틴, 올리고당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래서 바로 봐보세요. 라피노즈는 3개짜리, 스타키오즈는 4개짜리다 라고 했고요. 난소화성, 소화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비피더스의 증식인자, 비피더스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죠? 균주 자체니까. 이것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스다 라는 거 이해하셨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당류 봐보세요. 다당류. 다당류는 아까 우리가 전분을 그릴 때는 수십 개, 수천 개가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중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것들 중에서 수십 개, 수천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2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당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단순 다당류라고 해요.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2가지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 다당류라고 해요. 그럼 한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포도당만으로 수십 개, 수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즈,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자,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4번 자리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즈의 알파 1사 혹은 가지, 이렇게 가지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1번하고 여기 1번하고 여기 6번 하고 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알파 16 이렇게 해서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합이 전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전분은 수십 개, 수천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기본 단위는 전부 다 포도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중합체를 단순 다당류. 근데 포도당도 섞여 있고 자이로주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복합 다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가지만 이루어져 있으면 단순.
두 가지 이상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복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전분이 있고 우리가 사과 껍질, 배 껍질에 해당이 되는 껍질에 해당이 되는 셀룰로즈가 있는데 우리가 전분은 에너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셀룰로즈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근데 둘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바로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합체예요. 근데 전분의 경우에는 알파14 더하기 알파16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에서 분해할 수 있는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셀룰로즈는 베타14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베타14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포도당 구조가 있었을 때 하이드록실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베타 구조라고 해요. 식품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러한 결합 구조가 이렇게 여기가 4번 OH고 여기가 1번 OH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우리 몸에 분해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분 셀룰로즈 그 얘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단순 다당류 같은 종류의 단당류의 중합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분의 경우에는 식물에 저장되어 있고 바로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14, 알파16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 전분을 먹었어요. 포도당 형태를 밥으로 먹고 떡으로 먹고 밀가루로 먹고 감자로 먹고 고구마로 먹고 먹었어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한테 저장이 될 때 일단 첫 번째는 세포의 에너지로 써요. 그러고 나서도 남았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다음에 쓰게 저장 좀 해놓자. 자, 그람수도 알아놓으세요. 간에 저장을 해요. 간에 100g 정도 저장을 해요. 그러고도 남았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근육에다가도 저장을 해놔요. 근육에 250에서 300g 정도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은 300에서 한 400g 정도로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어요. 300에서 400 정도 우리 몸은 저장을 한다. 여러분들 이거 알지?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단거리 운동선수들하고 장거리 운동선수들하고 몸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상화? 뭐 그 허벅지 둘레가 뭐 24인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를 달려야 되잖아요. 막 10초 이내로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근육량이 많아야 돼.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근육량이 많아요. 근데 마라토너들, 장거리 선수들은 가늘어요. 이 사람들은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큰 이유가 근육 속에 이 글리코겐을 저장을 했다가 순간 파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중에서 빼짝 마른 사람 봤어요? 없잖아. 역기 들 때 뭐 인상, 용상 이런 거 들 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근육량이 많아야 돼요. 순간 파워. 그래서 자, 이 얘기 했어요. 간에 100g, 근육에 250에서 300g 정도 사람도 몸에다 저장을 한다라는 거. 복합 다당류는 여러 가지. 헤테로, 폴리. 헤테로는 이형이란 뜻이고요. 폴리는 여러 개란 뜻이에요. 헤테로는 서로 다른 이런 뜻이고요. 폴리는 여러 개란 뜻이에요. 두 종류 이상의 단당류 또는 그 유도체들의 중합체, 그래서 헤미셀룰로즈라는 것도 있고요. 헤미라는 말은 절반이란 뜻이에요. 헤미, 하프, 이런 절반이란 뜻이에요. 셀룰로즈의 절반 정도의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과 껍질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팩틴, 그 다음에 뭐 사람 몸속에도 일부 들어있는 헤파린, 이러한 것들은 복합다당류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다음 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탄수화물의 기능에서 6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맨 앞에 나온 순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왜 먹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 아침 열심히 지금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아침부터 수업을 듣고 머리에 공부를 저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침밥을 드셔야 돼요. 왜? 뇌가 바로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평균 소화흡수율은 98%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페이지 29쪽 가보세요. 오락가락 29쪽 갈게요.
29쪽, 참고 29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되겠죠. 29쪽 가시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에서 그 밑에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이 있는데, 자, 칼로리 미터로 해서 열 발생을 시켜봤었을 때 탄수화물 4.15, 지방 9.45, 단백질 5.65, 알코올은 7.1이에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질소가 불연소가 되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25칼로리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의 소화율을 봤더니 이거 외우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흡수율이 제일 좋아요. 98%. 그 다음에 지방이 95%, 단백질이 92%. 알코올은 100% 들어와요. 우리 몸에 칼로리로. 100% 들어오고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우리 몸에서 실질적인 에너지로 사용되는 생리적 열량가는 탄수화물은 4칼로리다, 지방은 9칼로리다, 단백질은 4칼로리다, 알코올은 7칼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98%라는 거 얘기해 주려고 온 거예요. 98%, 소화흡수율은 98%. 다시 앞 페이지로 옵시다. 자, 이거 중요해요. 2번. 바로 적혈구, 그 다음에 수험생, 아침밥 먹어라. 뇌세포, 바로 뇌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후에 가장 에너지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공부한다, 시험 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2시간 전에 꼭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2시간 해야지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내 뇌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하루 섭취 에너지의 55에서 65%를 권장한다 라고 했어요. 자, 맨 뒤에 8페이지 가보세요. 뒷페이지 8. 맨 뒤는 아니고요. 자,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인지 중등강도, 침상에 누워서 거의 안 움직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절해 라고 하는 적정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적절해 라는 거. 그랬을 때 돌 전의 아가들, 영아들의 경우에는 딱히 이걸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없어. 근데 이제 유아, 돌 지나고 나서 1세 이상부터가 되면은 탄수화물의 비율은 외우세요. 이제는 외워야 돼. 55에서 전체 100 중에서 탄수화물로 55에서 65% 정도 가라 이 뜻이고요. 단백질로 7에서 20. 나는 근육이 중요하니까 단백질 50까지 먹을 거야. 이런 거 아니야. 7에서 20.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신장에 무리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도 많아야 20인 거예요.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도 20에서 35. 자, 1, 2세 아가들은 많이 커야 돼요. 성장을 커야 되니까 지방 함량이 20에서 35지만은 3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유아가 되면은 그때는 15에서 35로 줄어요. 그러니까 1, 2세만 20에서 35고 3세 이상부터는 15에서 30이다 라는 거. 그래서 55에서 65% 기억하시기. 나온 김에 포화지방은 바로 3세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는 8% 미만. 그 다음에 그 19세 이상 성인부터는 모두 다 7% 미만이다. 8, 7 기준이 있고요. 트랜스 지방은 3세 이상부터 전체 열량의 1% 미만이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은 성인 아가들 때는 콜레스테롤도 중요해요. 왜? 성장기까지는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대사부터 시작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경우에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1일 300mg 미만을 섭취할 것을, 미만은 299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만을 먹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페이지 넘긴 김에 마저 볼게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당류, 아까 당류는 제가 단당, 이당이라고 그랬어요. 혀에 닿자마자 단맛이 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총 당류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내지 20%로 제한하고, 그랬을 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특히 청소년, 그 다음에 10대, 20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가 제일 문제가 돼요.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인데 10에서 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내가 조리 때 올리고당, 조리 때 설탕, 그 다음에 조리 때 물엿 이런 것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꿀 이런 것들을 넣은 것들을 첨가당이라고 해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그러니까 총 당류는 10에서 20이고 내가 조리 때 집어넣는 것은 10% 이내로 섭취해라. 첨가당의 주요 근본으로는 설탕, 액상 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 주스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테이블에 이제 핫식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에너지 음료 있고 제로가 이제 한참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로는 괜찮아요? 라고 물었는데 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혈당은 안 올리는 거 맞아요. 혈당은 안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당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단맛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한 자극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당에 대한, 그러니까 혈당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결국은 당을 먹고 싶다, 단 걸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이겨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또 문제점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탄산이 섞여 있는 것들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탄산의 경우에는 당장 먹었을 때 이 거품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줘요. 근데 이 거품이 쓱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꺼지고 난 다음에 더 배고프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식욕을 더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전거 앞바퀴에도 맹물을 그려놨던 이유가 물로 섭취하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로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혈당 자체에 큰 영향은 미치진 않지만은 당에 대한 욕구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몸에 있어서는 좋진 않아요. 이거의 경우에도. 자, 이러한 것들 당. 그래서 55에서 65%. 자, 밑에 4번 보시면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근육 글리코겐이에요. 우리 몸의 글리코겐은 가지가 많은 구조로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전분,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먹었던 쌀, 현미 이런 데 먹었던 전분의 구조에는 똑같이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알파 일사결합은 옆으로, 가지가 있는 부분은 알파 16이었어요. 그러면은 식물성에 있었던 전분은 가지에, 여기가 가지가 한 20개 정도가 쭉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이렇게 쳐요. 그 다음에 또 20개 정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가지를 쳐요. 그래서 길다란 나무 형태처럼 자라는 것이 전분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식물성에서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밥을 충분히 먹고 나서 혈당으로 일단 사용하고 난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뇌 신경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았어? 그럼 간에 저장해야지. 그래도 남았어? 근육에 저장해야지. 라고 할 때는 이제 인체의 경우에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리코겐의 저장은 가지 구조가 20개까지 안 가고 짧아요. 짧아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있어서 마치 하나의 이렇게 공처럼 둥근 형태의 가지고 있는 것이 글리코겐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알파 일사결합을 끊는 아밀라제, 해당이 되는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을 했다. 혹은 가지 끝에서부터 끊어서 들어오는 베타 아밀라제가 작용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지 구조가 많으니까 얘네들은 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끊을 가지가 많기 때문에 더 빨리 끊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2번 문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단백질 잘 섭취하세요. 단백질 섭취하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단백질만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단백질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고 면역력을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제대로 쓰게 하려면은 탄수화물을 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여야지 단백질은 온전히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버리게 되면은 단백질이 내가 에너지로 써야 되나 봐, 이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잘 먹게 되면은 단백질을 전략해 준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일 단백질을 줄여주면서 단백질이 온전히 우리 몸의 체조직, 구성, 내 몸의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잘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3번에 보시면은 내가 에너지를 너무 줄여버리거나 기아 상태일 때 내 체 단백질이 급속히 손실이 되면서 에너지로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 이러려면은 바로 이거를 단백질 전략작용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3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번 문제 계속 기출로 나왔었는데, 자, 케톤증을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안티케토제닉 이펙트라고 했는데, 자, 이건 조금 이제 어렵다. 이해해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한 달 뒤에 저희 가족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다 통통한 거예요. 저희 집 며느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 사진을 거부를 했어요. 살 좀 빼고 찍자. 이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살 빼는 거 기다렸다가 평생 동안 사진 못 찍는다. 한 달 뒤로 찍자.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그래도 2, 3kg는 더 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오늘부터 나 탄수화물 끊을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빵, 과자 다 끊어야지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제일 먼저 탄수화물을 딱 끊어버려요. 탄수화물을 나 먹지 않겠어. 줄이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내 몸의 혈당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장 쓸 에너지는 없고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분해하는 것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를 하는데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산, 정확히 말하면 지방산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탄소 2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아세틸코A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아세틸코A가 이렇게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내게 되는 건데 TCA 사이클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탄소 4개짜리예요. 탄소 4개짜리하고 탄소 2개짜리가 만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물질이 바로 TCA 사이클의 처음 시작 물질이 시트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설명만 해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써요. 시트레이트, 이소시트레이트,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석시네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돌면서 ATP를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해요. 에너지 대사를. NADH, FADH2를 만들어서 안 씁니다. NADH, FADH2를 만들어서 전자전달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대사로 가요. 근데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 안 먹은 사람이 이거 탄수화물 중간 물질들인데 탄수화물을 안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가 없으니까 이 아세틸코에는 나 누구랑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끼리 만나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코에들끼리 뭉쳐요. 얘네들끼리 뭉쳐서 만들어낸 물질이 바로 케톤체가 되는 거예요. 케톤체라는 뜻은 구조에 전부 다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케톤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조에 바로 베타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 아세토, 아세테이트, 아세톤과 같은 케톤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뭐 나는 얘로 만들어서 얘를 에너지를 쓸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은 항상 사람의 몸은 pH 7.35에서 7.4에 해당이 되는 이 pH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케톤체 물질은 산성 물질이야. 그리고 내가 산성 물질이니까 pH를 떨어뜨리고 내가 산이니까 내 몸에 있는 알칼리를 또 꺼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pH가 7.3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바로 내 몸이 산성화가 일어나게 돼요.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케토시스 혹은 산성화가 됐다라고 해서 엑시도시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몸의 면역이 훅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왜 극단의 다이어트 하면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머리카락 빠지고 염증 생기고 면역 떨어지고 이 과정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케톤체.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끊어버리게 되면은 케톤체가 만들어지고 pH가 낮아지게 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3일간, 4일간 이상 기아를 했다. 기아 상태다. 아니면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는 안 해. 몸의 pH가 케토시스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예방하거나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음 중에서 식품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뭘 찾으란 얘기야? 탄수화물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밥 찾으란 얘기야. 밥, 빵 이런 거 찾으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뜻은 이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대사되지 못하면은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케톤체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걸 생화학 시험 문제로 물어보게 되면 이거예요. 어떤 물질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물어봐요. 어떤 물질이 없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지 못한다? 옥살로 아세테이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방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틸코A가 완전 연소, TCA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옥살로 아세테이트 이런 용어들 나중에 다시 또 생화학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지방의 연소로 케톤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케토시스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했어요. 케톤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구조에서 CO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케톤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 3개가 있어요.
아세토, 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이 탄수화물이 대사되지 못해요. 포도당이. 그러니까 소변으로 싹 빠져나가 버려. 포도당은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내 몸은 기아 상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몸은 지방을 분해를 해서 당뇨 환자들은 케톤체를 만들어요. 이 만들어진 케톤체 중에서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케톤체 종류 몇 개 있다? 3개. 자 읽으세요. 맨 앞에서부터. 아세토, 아세테이트. 두 번째 거 아세톤. 세 번째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아세톤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아세톤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호흡 시 바로 당뇨 환자가 숨 쉴 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이 아세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혈당은 있는데 혈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나가버리니까 세포는 나 에너지 부족해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케톤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아세톤이 바로 당뇨 환자들에서 숨 쉴 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세톤 때문이에요. 호흡시 과일량. 자,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몇 그램 이상의 당질 섭취가 필요하다. 100g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식품교환군표에서 밥 3분의 1공기 해당이 되는 70g이 밥에서 70g이 1교환 단위가 되는 거고 1교환 단위에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23g 들어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당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100g 이상 섭취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밥 100g인 줄 알아. 이게 아니야. 이 식품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100g이 되게 먹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3분의 1, 한 공기씩을 먹었어. 한 공기씩을 먹게 되면은 210g이고 210g씩을 하루에 내가 3번 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69g씩이 되는 거잖아요. 69g씩 3번이니까 거의 200g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난 당뇨 환자인데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잡곡밥으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 공기씩 해갖고 줄이면 100g 좀 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만큼 먹어라. 그래서 이거를 이 밥량하고 당질량하고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함량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탄수화물의 함량이 100g 이상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케톤체를 방지하고 뇌로 들어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양이에요. 최소량이 100g 이상.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장기간의 기아 상태일 때 케톤체가 바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플러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뇨 환자에서도 케톤체 생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당뇨 환자도 케톤체 생성. 당뇨 환자도 혈액 속에 포도당은 있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당뇨 환자도 케톤체를 만들어요. 케톤체. 자, 이제 밑에 건 간단하니까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자, 4번째. 탄수화물 중요해요. 우리 맛에서. 우리가, 역시 밥을 먹어야 돼. 혈당, 당 떨어졌어. 단맛. 굉장히 중요해요. 감미료. 단맛과 향미가 식품에 대한 수용도를 상승시킨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단맛이 있었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 속에 바로 이제 설탕을 기준으로 해서 설탕이 감미가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그 다음에 갈락토즈, 그 다음에 유당이에요. 그래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은 바로 단당 2당류 중에서 가장 감미가 낮아요. 그래서 설탕이 있고요. 과당이 거의 160에서 170, 전화당이 120에서 130, 그 다음에 포도당은 70, 메가당은 60, 갈락토즈는 40, 유당은 30 이렇게 해서 설탕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과전, 설포, 맥갈, 유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은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즈, 유당. 전화당은 뭐냐면은 설탕이 바로 이제 과당하고 이렇게 포도당하고 결합되어 있는 건데 결합되어 있는 2당류에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과당 따로 포도당 따로 쪼개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 거. 근데 과당이 단독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단맛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과당 때문에 강한 거예요. 과전설포 맥갈류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유당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가들 분유 가지고 다닐 때 요즘에는 액상 분유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분유에 가루를 갖고 다닐 때는 물병도 갖고 다니잖아요. 보온병도. 그 온도가 40에서 45도씨 정도로 보온병의 온도를 맞춰서 다니게 되는 건데 이거 요즘에 맞추는 온도계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아예 딱 꽂아서 갖고 다니는 것도 45도로.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단맛이 높을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도 높아요. 제일 잘 녹는 것이 바로 과당이에요. 물에 제일 안 녹는 것이 유당이에요. 그래서 유당은 따뜻한 물에 타는 거예요. 제일 안 녹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물에도 제일 잘 녹는 것이 과당. 그래서 우리가 음료 중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잘 녹아서 그런 거예요. 액상과당 단맛도 높고 그 다음에 잘 녹고 그 다음에 바로 당의 용해도 순서하고 같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숫자는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크게. 메가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책에서는 33 이랬었는데 뭐 숫자 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33 그 다음에 뭐 16 이렇게 나왔죠. 33, 30, 16 뭐 이렇게 33 그 다음에 30, 16 뭐 이거 숫자는 매우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순서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전설포 맥갈류 순서 정도만 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대체감미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혈당 유지. 정상인의 혈당은 아까 0.1%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신장에서 우리가 포도당이 빠져나왔을 때 이제 160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170mg%라 그랬었는데 신장의 사구체, 보문주머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네프론 구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랬을 때 신장에서 포도당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빠져나가는데 혹여 빠져나갔더라도 가까운 데를 근위세뇨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야, 너 잘못 빠져나왔어 이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 포도당들을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소변 속에는 포도당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의 소변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 양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160에서 180mg/dl로 너무 많이 포도당이 쏟아져 나오면은 신장 입장에서도 에라 모르겠다.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너 그냥 나가. 이러면서 당으로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당에 들어있는 소변이다라고 해서 당뇨예요. 그래서 요즘은 리트머스 종이로 찍어서 보는데 옛날 의사들은 이거를 실제로 다 맛을 봤었대요. 옛날에는 본인 의사들이. 그래서 이 환자의 소변에 단맛이 있냐 없나. 그래서 가끔 저도 한번 내 거 한번 맛봐볼까? 맛 정도만 삼키지 말고 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전에 의사들은 이걸 직접 맛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값을 역치라고 해요. 이 값이 전이면은 다시 재흡수를 하는데 이 값이 넘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나가라 그냥 당뇨로. 그걸 역치라고 한다라는 거. 170으로 봤는데 범위로는 160에서 18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밖에 RNA, 우리 유전자, DNA, 그 다음에 조효소, 효소 이러한 것의 구성성분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리보즈는 RNA,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데옥시리보즈는 DNA 해당이 되고 또 우리 간에서 바로 글루쿠론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글루쿠론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담즙의 구성성분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해독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글루쿠론산은 참고로 나중에 식막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포도당에서 알데하이드기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이 CH2OH가 COOH로 바뀐 것을 글루쿠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쿠론산, 그래서 6번 자리 CH2OH가 이거를 카르복실기라고 해요. COOH. 카르복실기로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화된 형태를 글루쿠론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글루쿠론산 형태는 간에서의 해독작용이 있다. 네, 담즙의 성분이기도 해요. 담즙의 구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글루쿠론산은 담즙 구성분. 이렇게도 써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고 이제 소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